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스그룹의 황호봉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니스그룹을 창업하기 전에 NH아몬디 자산운용에서 글로벌 주식을 운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대신자산운용에서 글로벌 솔루션 본부장 이사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15년 넘게 운용을 하면서 연금 운용, 그 다음에 기관자금 운용, 그 다음에 글로벌 주식, 채권 운용 등 여러 가지 멀티에셋 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니어분들의 은퇴자금, 그 다음에 또 노후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운용 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현금 흐름이 끊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으셔도 직업을 계속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약간의 수입이 나오신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연금 준비를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현금 흐름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또 현금 흐름이 발생될 여지조차 없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께서 십수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일하시면서 쌓아오신 기술, 그 다음에 쌓아오신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는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작업, 그게 노후 운용, 은퇴자금 운용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제 책에도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여러 케이스들을 좀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은퇴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 책에는 퇴직금만 딸랑 남은 이부장이라는 그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 이부장 같은 케이스는 아무것도 없이 퇴직금만 한 4억 정도 가지고 퇴직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부장 같은 경우는 그 4억을 가지고 노후를 완전히 이제 금융으로만 설계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시간을 잡고 금융을 이제 완전히 내 노후로 맞추겠다. 내 노후를 완전히 금융으로 맞추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2년 정도를 굉장히 좀 매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한 1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제 생활 자금을 쓰면서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사실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운용을 한 거죠. 자기 목숨보다는 자기 노후를 걸고 이제 운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가 추천했던 이제 방법은 국내 주식에 한두 종목, 그 다음에 두세 종목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아예 처음서부터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투자를 하자. 그래서 미국 시장에다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의 지수, S&P 500, 다우, 나스닥 이런 지수 공부서부터 시작해서 11개의 섹터 공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이 커지고 있고 어떤 산업이 커지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테마성 운용 이런 것까지 2년 동안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같이 하면서 금리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자산에 대한 공부도 병행을 하면서 2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 한 4억 정도 되는 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 월 300만 원 이상의 월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체크리스트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제가 먼저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거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자산, 보험, 예금,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집, 그 다음에 어디다가 사놓으신 땅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한 자리에 펼쳐놓고 저는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정말 내가 삶에 있어서 지금 오늘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작업들을 저는 하시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제 월 수입을 발생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은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금융이 결코 도박이 아니다. 그리고 금융이 결코 주식 투자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소개를 받으시든 아니면은 주변의 증권사를 찾아가시든 PB를 꼭 여러분들께서 좀 만나시기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꼭 PB들과 한두 분 정도의 PB는 여러분들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제가 많이 이제 비유를 하는 거는 주치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다가 모르면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를 할 때 한 번 더 마지막 점검을 할 수 있는 PB를 꼭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만드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혼자 하시는 거는 투자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과 생각이 같은, 아니면은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는 분들과 같이 하시기를 저는 권하는데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어떤 카페, 그 다음에 동호회, 이런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모여서 뭐 온라인으로 모이시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모이시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꼭 같이 하셔서, 운용은 팀워크이다, 투자는 팀워크이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책 제목에 월 300만 원 연금 만들기라고 쓰셨는데, 네. 왜 월 300만 원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셨는지, 시니어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생활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 달에 들어가는 자금은 한 200만 원 내외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 내외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3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일수록 기존의 씀씀이가 남아 있으셔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400~500만 원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은퇴가 조금 지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0~3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는 300만 원 정도가 아닐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물가를 생각하면은 조금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도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할까라고?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월 300만 원 정도가 이제 중요한 숫자가 될 텐데,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 또 아니면은 크게는 100만 원 정도가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금을 조금씩 늘려가는 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자산을 가지고 계속 쓰게 되면은 인플레이션만큼 현금이 또 깎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플레이션만큼 더 또 이제 소비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내려가고, 그 원금이 내려가니까 그 내에서 또 소비가 똑같이 일어나다 보면 원금이 더 깎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원금은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 운용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인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자산을 내가 살고 있는 집에다가 묻어놨는데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또 산다고 했을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규제 당국의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지금부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세금도 계속 이제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저는 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지금보다는 조금 낮추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은 꼬마 빌딩 좋죠. 눈에 보이고 가서 만져볼 수 있고, 눈에 보이다 보니까 내가 위아래로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굉장히 좀 뿌듯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수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숫자만으로라도 여러분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게 금융입니다. 꼬마 빌딩의 수익률이 한 연 2%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합쳐가지고 5% 이상, 6% 많이 올라가는 데는 7, 8%도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빌딩에서 나오는 세금 다 제하고 받아갈 수 있는 수익률은 2% 수준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2에서 3%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금보다도 많이 받는 예금보다는 낫죠. 그래서 더 이상 빌딩으로 무언가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니어들께서 병원 한번 갔다 오시면 다 쓸 수도 있는 돈의 규모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에만 의지하는 거는 좀 너무 어렵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집을 팔면은 되죠. 물론 당연히 집을 팔면 되지만 집을 파는 게 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그리고 혹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집의 그 주거 환경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금 더 역동적이실 때, 좀 움직이실 수 있을 때, 또 조금 더 공부하실 수 있는 나이에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고민하시고 구조를 짜시는 게 나중에 조금 심적인 타격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제 책에 나왔던 분 같은 경우는 돈을 굉장히 열심히 모으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저축도 많이 하고 또 나름 투자도 열심히 해가지고 강남에 집을 한 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수십억 되겠죠. 수십억이 됐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퇴직금을 갖고 대출을 갚다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몇 년이 지나서는 관리비도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내서 내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진 케이스였죠. 그래서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분이랑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그 케이스는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강남에 있는 집을 팔지는 않고 그 집에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가지고 조금 외곽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셔서 책에 나온 케이스로는 이제 위례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좀 자금을 좀 많이 줄이시고 그 남은 한 7억 정도를 가지고 아주 운용을 하셔서 지금은 굉장히 좀 해피하게 살고 계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면 굉장히 사실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가 내 30년 직장 생활의 마지막 결정판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팔고 무언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심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클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두고 이제 거주지를 조금 바꿔서 가되 이제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사는 그런 모습이 저는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산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50대 초반 특히 이제 40대 후반 같은 경우에도 사실 퇴직금이 어딘가에 쌓여가고 있는데 그게 어딘가에 쌓여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나중에 큰 자산이 될 나의 퇴직금이 그냥 예금으로만 굴려지는 그런 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그분들을 탓할 게 아니라 사실 40대 후반까지 50대 초반까지 일을 하신 분들은 조직에서 굉장히 조직에 충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미래는 그냥 회사에서 어떻게든 되겠지, 조직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지만 나중에 노후에 뭔가를 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꼭 하셔야 되는 건 연금저축, IRP, 그 다음에 중개형 ISA 요 세 개는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금저축이랑 IRP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요. ISA 같은 경우는 1년에 2천만 원씩 불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5년 동안 열심히 모으면 퇴직금 외에 한 2억 정도를 또 마련해 갖고 나오실 수가 있고 그 마련하는 동안에 또 세제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꼭 활용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이거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1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노후에 어떤 일정 부분이 지나서 여러분들께서 연금으로 신청을 하셨을 때 만 55세 이상의 연금으로 신청을 하셨을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다시 뭐 세금을 공짜로 받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쌓였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세의 30% 정도는 깎여서 여러분들이 연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내에서 굴렸던 자금들, 이 자금들은 나이에 맞게 5.5%, 4.4%, 3.3% 나이가 지남에 따라서 세율이 또 내려가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이 3종 세트는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사실은 비슷한 친구들이에요. 비슷한 친구들인데 운용에 있어서는 연금저축이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IRP는 30% 이상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말씀드리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30%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용에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 운용을 하다 보면 자산 배분을 하다 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튼
연금저축과 IRP는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월 생활비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을 운용할 때 쓰는 거고, 중개형 ISA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주식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미래에 내가 쓸 자금을 조금 이거보다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나중에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꼭 이쪽에서는 미래를 위한 자금, 이렇게 좀 운용을 하시는 쪽으로 고려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3층 연금이라고 이제 보통 대부분 다 말씀을 하시고 이거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좋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국민연금은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많이 불입하면 좋지만 뭐 이미 사실 어느 정도 불입이 되고 마지막에 늘려서 이제 더 늘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내 만족감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연금 쪽엔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두시라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연금을 사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은퇴하셨을 때에 또 세 가지로 쪼갤 수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로 쪼개려면 필수자금, 필수생활자금, 그 다음에 유지생활자금, 그 다음에 미래생활자금, 이렇게 개인연금을 세 가지로 쪼갤 수 있는 구조를 지금서부터 만들어가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필수생활자금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어떤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들만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더 충당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또 뺏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금으로 따로 파킹을 시켜놔야 된다. 그래서 1년에서 1년 반, 길게는 2년, 요 정도 쓸 수 있는 생활 자금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금액으로 따져보자라고 하면은, 만약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라고 하면 24개월이니까 300만 원씩 하면 7천만 원이 넘어가지만, 한 1년 6개월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5천만 원 정도의 생활 자금, 그 정도는 필수 생활 자금으로 항상 파킹을 해놓고, 아주 그냥 환매도 쉬운 ETF 같은, 단기 채권 ETF 같은 데에다가 넣어놓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중간에 유지생활자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내 생활자금의 아주 필수적인 현금 흐름을 생산하는 그런 계좌입니다. 뭐 요게 IRP가 될 수도 있고, 요게 연금저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계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IRP에서 이제 요거를 받는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요 안에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이상은 채권, 그 다음에 한 50% 정도는, 60% 정도는 주식형 약간 좀 위험한 자금 또는 위험자금, 아니면 위험자산 자금, 아니면은 인컴 자산이라고 돼 있는 아주 인컴을 많이 주는 그런 ETF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투자하셔가지고 최소한 한 7에서 8% 정도의 이자는 받을 수 있게끔 유지생활자금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만약에 8% 정도가 유지생활자금에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3억 정도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1년에 2,4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리고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게 되면은 60, 70만 원 정도, 또 만약에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100만 원 정도까지도 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만 해도 300만 원 정도가 이제 맞춰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금은, 이제 요거 자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더 너무너무 좋고, 없으면은 조금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만약에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은 좀 미래에 커질 수 있는 어떤 산업이나 아니면은 그런 환경 같은 데에 투자를 하셔서, 이 자금들은 나중에 5년에서 한 7년 정도 뒤에 빼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파킹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래서 개인연금에 이렇게 3단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일반적인 연금 3종 세트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사실은 다양하게 투자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어디서 배워서 하신 적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한두 종목을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 뭐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나마 너무너무 다행인데, 아무래도 욕심이 조금 앞서다 보니까 요 한두 종목이 뭐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5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다 제약바이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30%는 마이너스가 나 있어서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프다, 그런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정석대로 좀 따라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신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생활계좌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절반 정도는 좀 배당이 나오는 아주 좋은 주식, 우량 주식들, 아니면은 절반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정말 그 세상이 망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회사들로 절반 정도를 채우시고, 나머지 주식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서 확신이 있는 종목들로 좀 채워가시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주식 투자로 해서 여러분들 여름에 휴가비 정도는 벌 수 있겠지만은, 주식 투자로 인해서 여름에 차를 바꾼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케이스는 거의 열이면 열 다 망하는 케이스예요. 욕심이 앞서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시기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조금 느려도 답답하고 좀 보수적으로 보여도 그런 전통적인 투자 방식을 따라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삼성전자 같은 개별 종목 투자랑 네. 지수, 배당, ETF 투자 중에서 어떤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같이 해야죠. 그래서 제가 투자를 이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주 모멘텀이 잡혀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우상향 차트를 그리는 그런 지수를 일단은 절반 정도 담으시고, 나머지 절반에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그 다음에 뭐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좋은 주식들, 나머지 이제 그 포지션에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배당 ETF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월배당 ETF는 너무너무 많고, 지금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너무너무 발전이 됨에 따라서 그 관련된 펀드, ETF, 그 다음에 종목들에 대한 추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월배당 ETF도 사실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월배당 ETF도 이제 월 배당을 받으시면 고지고대로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그런 투자 상품이 있고요. 어떤 거는 세금을 조금 덜 내게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품도 좀 있고요. 어떤 부분은 또 월배당이 나오는데 월배당이 되게 좀 조금 나오는 그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배당도 꾸준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그 배당을 해왔던 그런 상품들에 투자하는 그런 좀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월배당 상품 중에 이렇게 보시면 월배당은 매달 나오는데 원금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 원금을 깎아먹으면서 월배당이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월배당 상품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보완 작업들을 좀 해줘야 돼요. 그 상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의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내 원금이 계속 까져가지고 이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투자야? 라는 생각을 하셔서 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니까, 하시기 전에 그 부분들도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욕심이 나셔가지고 한두 종목으로 이렇게 딱 모시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거죠. 우리 손주가 이제 뭐 유학을 간대. 그래서 내가 첫 학기 유학금 정도는 내가 대주고 싶어. 또 아니면 뭐 우리 손주가 뭐 장가를 간대. 그래서 우리 장가를 가는데 전세금에 내가 일부는 내가 대주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욕심이 나실 거예요. 욕심이 나시다 보면은 어디 이제 뭐 사우나나 목욕탕이나 아니면은 어디 뭐 운동을 하러 가시던 친구분들께서 사돈의 팔촌의 조카의 그 남편이 어느 제약회사에 일하는데 임상 3상에 통과를 한다라고 해서 그 조카의 친구의 사돈의 팔촌에 이제까지 나한테까지 걸러와서 그 종목을 가지고 내가 그럼 투자를 했는데 임상 3상이 발표가 된다라고 했는데 발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주가가 뭐 하한가 두 방, 세 방 이렇게 맞다 보면은 뭐 내 원금 뭐 진짜 절반 뭐 3분의 1로 날아가는 거는 1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하한가 한 번 맞으면은 또 이제 그거 팔고 이제 내가 이제 마음이 또 급하니까 또 어디 좋은 거 없냐 그래가지고 뭐 친구의 뭐 조카의 사돈의 팔촌의 이제 또 얘기를 듣고 또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목돈을 이제 어느 정도 지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투자의 운용 사이클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고 원금을 차라리 조금 줄이시고 배당을 조금 높이시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저는 좀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10년 전과 사실은 비교를 했을 때 좋아진 점은 금융자산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금융자산이 굉장히 많아지고 특히 이제 ETF가 워낙 많아지니까 ETF라는 게 사실은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상품을 바로바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에 상장을 시켜 놓은 거예요. 거래소에. 그래서 주식처럼 여러분들께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매수 매도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너무너무 사실은 많아졌어요. 또 거기에다가 이 ETF라는 상품은 한 가지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10년 전 대비해서 이 ETF의 출현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이 ETF들이 들어와서 만들어내는 문제점들이 또 있습니다. 이 ETF들 우리가 직접 주식을 사고 팔고 기본적으로 또 기초 자산들을 또 사고 팔고 하지만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이 ETF에서 또 그런 기초 자산들을 또 사고 팔아요. 그래서 똑같은 삼성전자를 저만 사는 게 아니라 ETF에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더 많이 떨어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녹화를 저희가 4월 초에 하고 있지만 2월 말에 그리고 3월 달에 한 번씩 시장이 엄청 출렁였을 때 삼성전자 같은 큰 주식,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엄청 큰 지수의 규모가 하루에 막 5%, 10%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거는 누군가가 한 번에 사고 팔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ETF들의 점령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성이 커졌던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상투를 잡고 그 다음에 정말 밑에 완전히 발목을 잡고 이렇게 정말 반대로 매매를 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점은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당연히 뭐 한 15%씩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데 5%는 조금 낮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물가 상승률이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뭐 3%, 4% 이 정도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 5%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5%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7에서 8%, 최소한 7, 8%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가, 그 다음에 플러스 정기예금,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나라 성장률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 정도는 더해서 이 정도의 수익률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8% 정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을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미국에 대한 투자는 가장 싼 게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강남 부동산이 언제가 가장 제일 싸냐라고 하면 오늘이 가장 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의 주식도 오늘이 가장 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누구나 다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다 강남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강남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엄청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의 인구가 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노동 시장이고 그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그 미국의 연금 401k라는 연금을 들고 있는데 그 연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미국 주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인구의 특히 미국 노동자의 대부분이 매달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노동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다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하방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이 상승할 때 그 상승되는 그 상승 압력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시면 197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이 넘는 시간 동안에 미국 주식시장을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거의 매년 8% 이상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수요의 원칙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미국이 이제 망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미국의 달러 패권이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은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70년대에는 석유 파동도 있었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IT 버블 때문에 꽤 2, 3년 동안의 큰 조정장을 겪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지나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할 때는 물가 압력 때문에 22년도 때는 주식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수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시장, 그 어려운 시장들을 다 극복하면서 우상향을 해왔다는 점이 과거의 레코드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컴퓨터를 하고 계실 때 딱 키셔서 예를 들어서 열어보시면 윈도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장생활 하실 동안 쓰셨던 엑셀, 파워포인트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당연히 핸드폰은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지만 아이폰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미국 시스템 안에 들어가 계시고, 갤럭시를 쓰고 계셨던 분도 다 안드로이드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다 미국의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전기차가 들어와서 자율주행을 탄다 그러면 물론 현대차에서도 만들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들어올 거는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기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의 디지털 플랫폼들은 다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노출이 80%, 90% 이상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동안은 미국의 그 달러 패권이 조금은 약화될 수는 있겠지만 미국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려되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오늘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그 시간으로서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시니어분들에게 달러나 국채도 투자를 권하시나요? 그럼요. 근데 제가 달러를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를 해서 그 100달러짜리를 집에다가 쌓아두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달러 자산을 가지고 계시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기름값이 지금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2,000원을 넘어섰는데 굉장히 비싸졌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달러를 가지고 계셨고, 여러분께서 미국 주식을 가지고 계셨고, 여러분들께서 미국 채권을 가지고 계셨으면 여러분들이 그 2,000원을 지불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달러 자산의 가치는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달러에 관한 책도 쓰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를 따지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되게 복잡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금융자산의 절반 정도는 달러 자산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 미국 채권, 그 다음에 미국의 각종 자산들로 구성된 펀드, ETF들을 합쳐가지고 절반 정도는 미국의 달러에 노출을 시키시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는 데 물가의 상승, 그 다음에 원화의 하락에 조금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조금 구체적인 방법이라서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증권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ETF 명칭 뒤에 H라고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ETF 명칭 중에 H라고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환해지가 된 상품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미국에, 물론 이제 여기에 일부 이제 비용이 좀 녹아 있기는 하지만 순수하게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자산에 노출시키고 싶다. 나는 환이 2,000원 가는 거 바라지 않아. 환이 1,000원 떨어지는 거에도 나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요 H가 붙은 상품을 여러분들께서 채권이든 아니면 주식 상품이든 이런 거를 사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매달 적립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냥 매월 정해진 날에 이게 쭉 분할 매수를 하시면 달러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배당을 사실은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금 같은 경우는 배당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지껏 그냥 안전자산으로 사실은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금이 여러 가지 자산의 마진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산의 어떤 투자의 기본적인 틀로, 기본적인 베이스 그냥 마진으로 쓰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이 예전에 안전자산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금이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지금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의 생각처럼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에서 10% 만약에 금에 대한 투자를 생각을 하시면 그 정도의 비중을 정도 유지를 하시는 게 저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처음에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지수 투자에 대한 공부부터 좀 먼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미국의 S&P 500이라는 지수입니다. 스탠다드 푸어스라는 미국의 그 굉장히 기업 평가를 잘하는 회사에서 500개의 회사를 추렸습니다. 500개의 회사를 추려가지고 그거를 우리나라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이런 것처럼 지수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걸 대표 기업으로 생각을 해서 지수를 만들었고 그거를 따라가는 ETF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들을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미국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좀 투자의 좀 기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절반 정도는 미국의 어떤 달러 자산에 대한 노출을 제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 그러면 어떤 투자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될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물론 뭐 금리도 있고 뭐 매크로 이벤트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경제적인 공부도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만약에 뭔가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준비를 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적은 자본으로라도 S&P 500에 좀 투자를 하시면서 공부를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빠른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금융자산에 대해서 이거를 좀 도박이다. 주식은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셔라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사실은 저는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럼 대부분 다 주식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금융자산 안에는 여러분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인컴 자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주식이 있고요. 그 주식도 그 주식 안에 배당주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지수 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테마 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주식 투자도 있습니다. 투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금융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주식 투자야. 주식 투자는 나쁜 거야. 그 다음에 예전에 내가 주식 투자하다 한번 망했잖아.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주식에 대한 투자를 좀 나쁘게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하는 거는 분산 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주식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내년에 2배는 돼야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최소 8% 이상, 많으면 한 15%, 이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금보다도 낫고요. 부동산보다도 낫습니다. 그런데 왜 꼭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2배, 3배를 원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은데요.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항상 주식 투자도 안전하게 분산 투자, 그 다음에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는 그런 자세를 여러분들께서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